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전남 광양에서 뜻밖의 발견. 2. 소량의 히게스. 3. 기적을 만드십시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러시아 동부 시베리아에는 마을 한복판에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구글 맵으로 보면 그 모습이 마치 외계 행성이라도 보는 것처럼 독특한데 거대한 싱크홀이 생겨 끝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깊죠. 처음 이를 목격한 사람은 화산이 폭발한 분화구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운석이 떨어진 흔적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이는 거대한 싱크홀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광산입니다. 바로 미르미르 광산인데요. 이렇게 거대한 구멍이 생긴 것은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다이아몬드라는 보석을 캐기 위해 땅을 파내려가기 시작한 것인데 그 깊이가 525m에 직경이 1200m에 달하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헬리콥터가 비행할 수 없습니다. 그 깊이로 인해 엄청난 하강기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헬기 사고가 잦기 때문인데요. 미르광산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노천 다이아몬드 광산입니다. 1957년부터 다이아몬드를 채굴하고 시작했고 이후 44년 동안 원석을 캤죠. 당시 전 세계 다이아몬드 공급량의 25%를 이곳에서 채굴했다고 하니 광산의 크기와 다이아몬드 양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2001년부터 지상에서의 채굴을 종료했지만 여전히 땅속에는 다이아몬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굴착기를 이용해 지하에서 다이아몬드를 찾고 있다고 하죠. 지하로 파내려가며 지구에 깊은 상처를 내는 것은 그 희귀하다는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결국 또 한 번 지구에 생채기를 냈습니다. 그런데 희귀하기로 치자면 다이아몬드보다 더한 가스 한 종류가 전남 광양의 한 섬에서 극비리에 생산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광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작년 말부터 전 세계 주요국을 중심으로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미국이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348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유럽연합 역시 57조 원을 투입하는 반도체법에 합의했죠. 한국 역시 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이 작년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세제 개편안을 마련해 올해부터는 기업이 반도체 산업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직 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에 대한 관련 세액 공제율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퍼센트의 문제일 뿐 정부는 기업들로 하여금 반도체 산업에 집중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투자 세액 공제란 국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발전을 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 분야에 기업이 투자했을 때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로 보통은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에너지 절약 등의 목적이 있을 때 국가적인 투자 가치가 크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치열해지면서 반도체가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중대한 산업으로 떠오르면서 전 세계는 보이지 않는 반도체 투자 전쟁 한복판에 서 있는데요. 사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반도체는 먹거리 산업을 넘어선 생존 산업입니다. 지하자원이 많지 않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원재료를 수입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만든 후 재수출하는 방식으로 성장해왔는 반도체는 지난 2022년 10월까지 무려 17개월 연속 수출액 100억 달러 약 12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17개월 동안 매달 12조 원이 반도체 수출로 벌어들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약 20%가량이 반도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괜히 생존 산업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경우 2021년 반도체 전체 매출이 약 90조 원을 기록해 미국의 인텔을 2위로 밀어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세계 3위에 포진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국제적인 순위나 즐기자고 있는 산업이 아닙니다. 생계가 달린 문제죠. 삼성전자의 경우 약 6만 5천 명이 반도체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3만 명에 가까운 직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청업체 등까지 합한다면 그 수를 헤아리는 것조차 무의미해지고 만약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쏙 뺀다면 그 피해는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수급 문제와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는 와중에 봄철 담비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반도체 핵심 부품의 일부를 이제 국산화가 가능해졌다는 것인데요. 혹시 반도체용 특수가스를 알고 계시나요? 특수가스는 포토 공정과 에칭 공정 등 반도체를 제조하는 모든 과정 중 미세 작업에 사용되는 필수 소재입니다. 이러한 특수가스의 소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반도체가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뿐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 사물인터넷, 데이터 센터 등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모든 공정 과정이 정밀화됐습니다. 디램의 경우 나노 단위의 미세화가 진행되고 있고 3D 낸드 플래시는 200단까지 쌓아 올리는 것이 기술력의 척도가 되었죠. 이렇듯 칩의 직접도 향상을 위해 2단으로 쌓아 올리는 공법인 더블 태스킹과 같은 첨단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고순도 특수가스를 필요로 하는데요. 특수가스 중에서도 지구상의 극미량으로 존재 양산이 어렵고 인공적인 생산도 불가능해 희소성 높은 가스들을 희귀가스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헬륨이, 네온N이, 크립톤 KR, 제논 X, 라돈 RN222 등이 있는데요. 이 중 한국은 네온, 크립톤, 제논 등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 상황이나 환율에 따라 엄청난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이들 중 네온N이 가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기업 중 TMC라는 기업이 지난 2022년 1월 국내 최초로 반도체용 네온가스의 생산 설비 및 기술 개발을 국산화에 성공하고 첫 제품을 출하했는데요. 네온가스는 빛을 이용해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의 전자 회로를 새기는 공정에서 사용되는 필수 원재료인데 이 가스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로지 공기에서만 추출할 수 있는데 공기 중에도 0.00182% 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극미량만 존재하는 특수성 때문에 철강을 재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만 가스 포집이 가능한데 TMC가 세계 최대 철강 회사로 꼽히는 포스코와 파트너십을 통해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직접 네온가스 설비를 개발해 광양제철소에 설치했는데 이는 철을 재련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생가스를 추출한 후 이를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특수가스로 재활용하는 설비입니다. 2022년 1월 첫 제품을 출하했는데 공교롭게도 한 달 뒤 러시아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한국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전세계 1, 3위의 반도체 생산업체가 자리하고 있을 만큼 반도체 주요 생산기지가 됐는데 그간 희귀가스는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의존하고 있었죠. 네온의 경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산 비중이 약 28%를 차지하고 있고 크립톤은 우크라이나가 31%, 러시아가 17%로 총 48%의 비중을 차지하죠. 제논 또한 49% 수준으로 두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그러나 다행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한 달 전부터 TMC가 광양제철소에서 포집한 부생가스를 재활용해 네온가스를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숨통이 트였죠. 그런데 제논은 더 희귀한 가스입니다. 대기 중 함유량이 고작 0.00009%에 불과한 무색, 무취의 비활성 기체로 라돈을 제외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희귀한 비활성 기체 원소죠. 크립톤 역시 무색, 무취의 비활성으로 공기 중 0.00011% 함유된 귀한 가스입니다. 액체 공기에서 분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데 영화 슈퍼맨에서 슈퍼맨이 크립톤 나이트라는 운석에 의해 힘을 잃게 되는 것도 크립톤이 지구에는 극미량만 존재하는 희귀 물질이라는 것에서 착안한 겁니다. 이처럼 공기에 극미량 포함된 원소를 분리해 다양한 형태의 크립톤 전구에 사용하고 레이저를 만들어 반도체 칩작에 사용합니다. 네온이야 한국의 TMC가 포스코와 협력해 생산 공정을 구축해 걱정을 덜었지만 제논과 크립톤은 마땅한 활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기업을 국내 법인이 전량 수입한 후 다시 국내 업체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최근 세계 최대 산업용 희귀가스 생산 1위 기업인 미국의 린데린드가 한국에 1,50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31년까지 경기도 평택에 가스 생산 시설을 세우고 제논과 크립톤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해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예상되는 생산량은 국내 공급량의 절반가량으로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해졌죠. 잠시 언급했듯 이제 전 세계는 치열한 반도체 투자 전쟁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반도체 전 세계 1, 3위 기업을 보유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희귀가스 국내 생산이 가능해진 만큼 오히려 과감한 투자로 시장을 앞서 나갈 필요가 있는데요. 삼성전자 역시 차세대 공정 양산에 집중하는 초격차 전략 강화로 시장 장악력을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생산 및 투자 규모에 있어서 호황 때와 다를 바 없는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는 한편 차세대 메모리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미세 공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진만 삼성전자 부회장은 얼마 전 감산 계획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당장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예정된 경로를 쉽게 바꾸지는 않는다며
감산 계획이 없음을 우회적으로 표시했죠. 시장 3위 업체인 SK하이닉스 역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2026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용인 공장에 약 120조 원을 투자해 생산 단지를 조성 중인데 2027년 양산을 목표로 2025년 초 1기 공장을 착공해 중장기적으로 총 4개의 반도체 공장을 용인 산업단지 내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 역시 기업 투자에 발맞춰 2030년까지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율을 50%까지 끌어올리고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평가되는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를 위해 투자 지원, 인력 양성, 시스템 반도체 선도 기술 확보,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에 힘쏟기로 했습니다. 과연 한국에 이렇게 과감한 목표가 20년 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기적을 가능하게 할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최근 미국이 중국 반도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세계 반도체 시장에 큰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대만의 세계적인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TSMC도 중국의 비런 테크놀로지의 반도체 생산을 중단한다고 밝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삼성은 이미지 센서나 디스플레이 구분칩 DDI 등 시스템 반도체 생산을 위탁할 외주 업체를 늘리는 한편 유럽 등 해외에 신규 파운드리 공장을 설립하려 하고 있는데요. 중국 반도체 규제를 기회 삼아 반도체 시장 영향력을 키우려는 삼성의 행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TSMC가 생산을 중단한다고 밝힌 비런 테크놀로지는 지난달부터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판매 규제 강화에 따라 구매할 수 없게 된 엔비디아의 A100, H100 등 데이터 센터용 GPU 그래픽 처리 설치를 대체할 수 있는 GPU를 생산하는 중국 반도체 업계에서 매우 중요한 업체인데요. 비런의 GPU 위탁 생산이 중단됨에 따라 중국 반도체 업계는 얄변하게 맞게 되었습니다. BR100 등 비런의 제품들은 7나노 공정으로 생산되는데 중국 내에서는 기존의 TSMC와 같이 7나노 공정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아직 없기 때문인데요. 7나노 미만 선단 공정에 필요한 득저해선 노광 장비도 미국의 수출 규제 대상에 들어가 있어 당분간은 비런 제품 생산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TSMC가 중국 반도체 생산을 중단한 건 미국의 규제에 따른 조치이기도 하지만 중국의 대만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도 이유 중 하나인데요. 실제로 최근 미국의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을 공격할 준비를 끝내라고 군에 지시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 주장의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대만 방문을 전후해 중국 함대가 대만을 포위하고 무력 시위를 하는 등 대만을 향한 중국의 위협이 거세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미국 현지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 2027년 대만 침공설이 내년이나 올해에 앞당겨져 실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반도체 관련 규제를 강화한 것도 A100 등 AI 반도체가 유사시 병기 등에 활용될 것을 우려한 측면도 크지요. 당사자인 TSMC도 당연히 이를 알고 있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유사시 중국과의 군사 충돌 등에 대비해 일본의 반도체 생산 라인을 추가로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소니와 합작해 쿠마모토현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공장을 내년 9월에 완공하고 2024년 12월부터 생산을 시작하는 건 물론 일본 시장 투자 규모도 8천억 엔에서 1조 엔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는 반도체 시장 경쟁에서 밀려난 자국 반도체 업계를 부흥하려고 하는 일본의 이해와도 일치하는데요. 일본은 반도체 위탁 생산을 할 파운드리 자체가 없기에 이를 메울 TSMC가 쿠마모토에 세우는 공장에 4천억 엔이나 지원하며 환영하는 건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최근의 반도체 시장 상황은 삼성전자에 있어 큰 기회나 다름없는데요. 떠오르던 경쟁자였던 중국은 미국의 규제로 제품 생산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었고 최대 경쟁 상대 중 하나인 TSMC도 미중 대결과 양안 갈등, 국제 정세의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계 최대의 반도체 수요국인 미국은 중국의 대만 위협이 거세짐에 따라 TSMC 등 대만에 의존하던 반도체 공급망을 다양화하는 추세인데요. 이를 삼성이 차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TSMC가 일본에 공장을 세우는 등 생산 라인을 일본에 이전하려는 것도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에 맞추려는 건데요. 이러한 TSMC의 계획이 실현되더라도 삼성이 미국의 반도체 수요를 충당하게 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반도체 같은 정밀 공업 제품은 지진 등에 매우 취약한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대만이나 일본 모두 지진 위험이 큰 곳들입니다. 중국의 위협이 없더라도 환경적으로 반도체 산업에 적합하지 않다는 건데요. 아시아권,
전문 투자사인 트리오리엔트의 단 리스테트 부사장도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지정학적 문제가 아니어도 반도체는 지진과 전력 부족 등이 발생할 수 있다. TSMC가 문을 닫으면 애플도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며 이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미국도 이런 문제를 모르는 건 아니라 자국 내 반도체 생산 비중을 높이기 위해 올해 8월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 52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반도체 지원법을 공포했는데요. 그러나 미국 현지 전문가들과 언론들도 이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화로 약 68조에 달하는 보조금이 관련 업체들이 설비에 투자하는 금액을 고려하면 너무 모자라다는 건데요. 삼성전자가 작년에만 반도체 설비에 투자한 금액이 43조에 달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하면 한두 회사에만 지원해도 보조금이 거멀나게 됩니다. 전 TSMC 부사장인 엘리자베스 선 블룸버그 테크놀로지 대표도 520억 달러는 TSMC가 1년의 시설 투자에 지출하는 금액과 비교하면 큰 금액이 아니라고 지적했지요. 보조금 문제 외에 미국의 비싼 인건비도 반도체 지원법 실효성을 의심케 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반도체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들도 생산 공장을 미국 외 다른 지역에 세우는 경우가 많은 게 바로 이 때문인데요. TSMC 창업자인 모리스 창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제조하려면 대만보다 비용이 50% 더 든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종합해보면 미국은 결국 좋든 싫든 자국 반도체 수요 중 일정 부분 이상은 해외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겠지요. 그 대안으로 거론되는 유력한 후보가 다를 아닌 삼성. 삼성은 TSMC의 가장 큰 약점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으면서 그들의 기술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현재 아이폰에 들어가는 AP칩을 만들 수 있는 곳은 TSMC 외에는 삼성밖에 없습니다. 6월에는 TSMC보다도 일찍 3나노 공정 양산 일정을 밝힌 바 있고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3나노 2세대 공정으로 AP 제품을 양산할 계획이고요. 그 외에도 퀄컴이나 엔비디아 등 업계 최첨단을 달리는 업체들의 제품들을 위탁 생산해본 경험이 있기에 파운드리로서의 기술력은 충분히 검증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에 따라 삼성전자는 20일 열린 파운드리 포럼 2022에서 2024년까지 파운드리 사업에서 머추어 성숙 스페셜티 특화 공정을 10개 이상 늘리고 해당 공정 생산 능력을 2027년까지 2.3배 늘릴 계획을 밝혔는데요. 새 파운드리 라인 개발에 걸리는 시간 동안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외부 파운드리 업체도 늘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수요가 있음에도 칩이 없어서 납품 못했던 상황이 재현되는 걸 막기 위해서인데요. AP칩 같은 최첨단 제품은 자사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직접 생산하되 DDI나 이미지 센서 등 전동 공정에서도 생산 가능한 제품은 대만의 UMC 등 타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파워침이나 비스 등 다른 업체들도 외주 업체로 추가할 계획이고요. 그러는 사이 새 파운드리 라인은 현재 반도체 생산 기지를 유치하려 하는 유럽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데요. 전기차 등 최첨단 친환경차 사업 발전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는 차량용 반도체 공장을 주요 차량용 반도체 업체들과 완성차 업체들이 롤려있는 유럽에 세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30년 1,100억 달러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삼성전자가 최근 차량용 메모리 시장에서 2025년까지 1위를 기록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일 것은 분명하죠. 삼성전자가 이처럼 파운드리 규모를 늘리는 것은 단순히 외부 수요 대응만을 위한 것은 아닌데요. 자사의 다른 최신 제품에 들어갈 반도체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1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콘 센터에서 열린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 2022에서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캄테크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캄테크는 조용한 기술이라는 의미에서 짐작할 수 있듯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다양한 기기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술 체계를 말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스마트홈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이나 보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자사 사물 인터넷 시스템인 스마트싱스와 연계된 음성 지원 플랫폼 빅스비의 기능을 강화한 빅스비 홈 스튜디오의 개발물을 선보였고 스마트홈 보안에 최적화된 보안 패러다임인 삼성 녹스 매트릭스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과 연계된 제품 생산에는 필연적으로 고성능의 반도체가 들어가기 마련인데요. 그와 같은 수준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삼성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면 관련 제품들의 원활한 양산을 위해서라도 파운드리 사업 확장은 필수적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첨단 반도체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컴퓨터 그래픽카드나
이와 연계된 콘솔 게임기 등 관련 제품들의 값이 올라갔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지요. 삼성전자의 관련 제품군 생산 계획만 봐도 왜 반도체 파운드리 규모를 늘리려고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내년에 LCD TV를 3,900만여 대, OLED TV는 최대 150만 대까지 출하할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 중 OLED TV에는 모두 삼성 디스플레이의 QD OLED가 쓰입니다. LG 디스플레이의 WOLED를 적용한 제품의 생산 계획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수치란 걸 생각하면 실제 생산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데요. 이러한 디스플레이 생산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제품에 들어갈 반도체 생산량을 지금보다 늘려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삼성의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 확장은 반도체 산업 자체는 물론 삼성전자 전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행보라고 할 수 있지요. 최근 현재 한국 공군의 최대 전력인 F-35가 실탄이 없어서 기총도 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게다가 이 소식은 F-35가 북한의 전투기 무력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출격했던 직후에 흘러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기총도 못 쏘는 전투기로 북한을 상대하려고 했던 것이냐며 불안에 떨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런 상황에 처한 이유가 다름 아닌 F-35의 자체적인 결함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져 미국만 믿고 비싼 값에 F-35를 구입했던 세계 각국들까지도 아연실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데도 미국은 개발사가 결함을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라며 팔짱만 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북한은 한 번에 무려 150대의 전투기를 출격시키며 특별감시선 근처에서 무력 도발을 걸어왔습니다. 북한은 지난 6일에는 전투기 8대와 폭격기 4대를 동원해 편대 비행과 공대지 사격 훈련을 벌였고 이윽고 지난 8일에는 전투기로만 150여 대를 동원해 대규모 항공 공격 종합 훈련을 벌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이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이는 완전히 북한의 허세로 그 실상은 처참하다는 것이 밝혀진 바가 있죠. 실제로 동원된 전투기는 100대 안팎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이륙에 실패하거나 근처 비행장에 비상 착륙한 경우가 많았던 데다가 심지어 한 대는 아예 추락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날았던 100여 대의 전투기도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노후화된 기종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히 박물관이 살아있다 수준으로 일각에서는 북한이 그런 골동품을 하늘에 띄울 능력이 있다는 점이 오히려 두렵다고까지 할 정도인데요. 한국군 입장에서는 이런 고물 비행기들이라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지에 북한의 도발과 동시에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국군이 출격시킨 긴급 대응 편대에는 공군 최대 전력으로 꼽히는 F-35A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북한의 무력 시위에 F-35A가 공개적으로 대응 출격한 것은 9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륙하는 것이 신기한 수준인 북한 전투기한테는 스텔스 기능 때문에 무장일, 원조차 되지 않는 F-35는 공포 그 자체의 존재입니다. 북한은 F-35가 어찌나 두려웠는지 한국군의 도입 자체를 막으려고 간첩까지 보내서 도입 반대 운동을 지시했던 적이 있을 정도죠. 이렇게 북한이 발작을 해주니 한국군은 더더욱 F-35에 확신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대응 직후에 이러한 확신에 금이 가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도입한 지 4년 6개월이 되도록 F-35의 기총에 쓸 단 한 발의 실탄조차 한국에는 없었다는 보고가 나온 것입니다. 지난 11일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한국군이 보유한 F-35A의 기총 탄약 5만 5천여 발은 전부 훈련용인 교탄이고 이 교탄을 쓴 훈련마저 단 한 차례도 시행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에 F-35를 믿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투기의 가장 기본적인 무장이자 최소한의 방어수단인 기총을 못 쓸 지경이니 다른 무장의 성능도 신뢰할 수 없는 게 아니냐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충격적인 것은 이 문제가 한국군이 유지보수를 허술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F-35라는 기종 자체의 문제 때문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군이 실탄을 구매하지 않았고 교탄 사격 훈련조차도 진행하지 않았던 까닭은 F-35A 기총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2019년 미국 국방부 펜타곤은 F-35A의 기총 사격 시 총구 주변에 균열이 생기는 결합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펜타곤은 록히드 마틴이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전 세계에 수출한 F-35A의 기총 사격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고 그 중에는 한국이 구매한 F-35A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함은 2022년 현재까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았으며 미국 측에서도 F-35A 수출국에 실탄을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자기들이 만든 결함 때문에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질질 끌면서 추후 개선이 되더라도 정비 비용을 청구할 것이 뻔합니다. 게다가 그동안 기총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전력 손실에 대한 보상도 해줄리 만무하니 개선 후에 사용할 실탄도 제 값을 다 주고 사와야만 합니다. 결국 한국의 안보에 구멍이 뚫렸는데 이를 조치할 수단은 한국에 없는 셈입니다. 이런 일은 심지어 하루 이틀 일도 아닙니다. 작년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반 동안 F-35A가 이렇게 크고 작은 고장으로 말썽을 부린 횟수가 무려 234회입니다. 이는 비행불능 상태와 특정 임무 불능 상태 판정을 받은 경우만을 취합한 것으로 이렇게 되면 짧게는 수일 동안 길게는 4개월 이상까지도 정비소 신세를 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를 바득바득 갈아가면서 F-35A를 쓰는 이유는 강력한 전투력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 세대의 전투기와는 배를 달리하는 압도적인 성능의 5세대 전투기 중에서 한국이 구매할 수 있었던 유일하면서도 최선인 옵션이 F-35A입니다. 더군다나 한국의 가장 위협적인 적인 중국이 누가 봐도 F-35들에 낀 전투기를 실전 배치하고 있고 심지어는 얼마 전에 미국 측에서도 기술 유출이 있었음을 시인한 상황이라 한국이 F-35를 확보하는 것은 최소한도의 자위수단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F-35A가 잡아먹는 어마어마한 유지비까지 견뎌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9,500만 달러, 한하로 1,000억에 달하는 구매 비용조차 가소롭게 보일 정도로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F-35의 유지비는 그 돈 많다는 미국에서조차 감당하기 힘들어합니다. 미군에서 유지비가 많이 나오는 항공기 10가지를 꼽으라면 그중 7번째가 시간당 67,000달러를 먹는 F-35A입니다. 의외로 F-22 랩터가 10번째로 즉 F-35A는 랩터보다 더한 금액을 매 시간 잡아 먹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전투기를 제외한 나머지 8종은 폭격기나 수송기, 조기 경보기와 같이 체급부터가 전투기와는 배를 달리하는 대형 기종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F-35A의 유지비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이렇다 보니 미 공군도 F-35A가 실패했다고 인정했으며 미 의응하저 예산을 이 정도로 잡아먹으면 오히려 훗날 전력에 구멍을 낼 수 있다며 F-35를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잇따라 이런 문제들이 불거짐에 따라 도입해온 F-35A를 과연 언제까지 제대로 운용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한국에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비장의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국산 전투기 KF-21이죠. F-35A의 빈발하는 결함 문제가 한국에게 더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이유는 고장이 났다고 해서 임의로 수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산 무기는 돈을 주고 사왔다고 해도 완전히 우리 것이 되지가 않습니다. 무기에 들어간 기술 하나하나가 미국의 군사 기밀이고 미국은 이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판매하고 나서도 수리나 개조 등 내부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행위에 개입을 합니다. 이는 물론 국방기술의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처사입니다. 한국이 무기를 수출하더라도 똑같이 해야 할 일이죠. 하지만 무기를 사온 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답답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F-35A 같은 강력한 무기는 수입국 입장에서는 그 전투력에 의존하는 바가 정말 큰데 하루아침에 고칠 수 있는 간단한 고장조차도 미국의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손도 못 대고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니 애간장이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국산 기술로 자체 개발하는 KF-21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죠. 비록 KF-21이 현재 개발된 스펙으로는 F-35A를 완전히 대체하는 데 무리가 있지만 꾸준한 개발과 개량을 통해 F-35A에서 겪었던 고질적인 문제들을 예방하고 결과적으로는 F-35A를 대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설계도부터 완성까지 전부 한국이 직접 만들었으니 결함이 생기더라도 그 파악과 해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용 목적에 맞게 개조를 하는 데에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능 실험을 위해 끊임없는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배치된 후에는 저렇게까지 결함이 자주 발생하는 일 자체가 없을 것입니다. KF-21은 전력화된 후로도 계속해서 개량에 개량을 거듭할 계획이기 때문에 한국에게는 더 완벽한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 실험할 시간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유지비 문제 역시 해결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KF-21에 무슨 짓을 하더라도 어지간해서는 F-35A만큼의 유지비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시 계속되는 개량을 통해 점점 더 최적화된 설계를 지향해 나갈 것이고 수출 전망도 매우 밝아서 팔리면 팔릴수록 규모의 경제가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추후 유지비가 줄어드는 것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개발사인 카이에 따르면 KF-21은 향후 5.5, 6세대 전투기로까지 개량될 예정이고
그 상세한 로드맵까지 카이 내부에는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KF-21의 시험 비행이 성공함과 동시에 KF-21을 기반으로 한 후속 기체 KF-XX가 개발 타당성 평가에 돌입했고 F4와 F5를 모두 대치한 후 KF-16이 퇴역할 즈음에는 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덕분에 한국의 전투기는 비싼 값 내고 울며 겨자 먹기로 쓰는 F-35를 대신할 만한 후보로서 해외 유력 매체들과 세계 각국의 군대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쪼록 한국이 하루빨리 국산 전투기 기술을 발전시켜서 타국의 무기에 기대지 않고 중국과 북한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자주 국방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